자, 부가세 신고 납부 우리 11주차 11월 8일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장기하루 판매와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더 내려봅니다. 자, 장기 할부 판매는 우선 첫 번째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제한을 인도를 먼저 합니다. 제한을 인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한 인도일로부터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이렇게 그리고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입니다. 자, 이게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1년 이상 이게 1년 이상이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2회 이상 분할하여 수령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장기할 판매는 판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전부 다 먼저 제한을 인도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입니다. 자, 이것은 제한을 먼저 인도하지가 않습니다. 자,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언제까지요? 제하가 인도되는 날까지입니다. 아셨죠? 자, 이게 6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6개월 이상. 자, 두 번째. 자, 계약금을 포함하여 3회 이상 분할 수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제하 인도가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제하 인도가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을 알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 있네요. 자, 계약금이 3월 15일 날이고 그리고 중도금이 이렇게 한 번, 두 번이 있고 잔금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제품 인도일은 9월 30일입니다. 자, 그러면 장기 할부 판매에 해당되겠어요? 중간 지급 조건 판매에 해당되겠어요? 자, 첫 번째 장기 할부 판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잔금 받을 때 제품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1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제하가 인도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자, 지금 계약금 지급일이 자, 3월 15일이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이 3월 16일입니다. 자, 그리고 제하가 인도되는 날이 9월 30일입니다. 자, 그러면 자, 3월 16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자, 6개월이 되는 날은 4, 5, 6, 7, 8, 9. 9월 16일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제하가 인도되는 날이 9월 30일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번 요건은 충족을 하였고요. 자, 계약금을 포함하여 3회 이상 분할해야 됩니다. 자, 계약금 한 번 있고요. 중도금 첫 번째가 5월 15일이 한 번 있고 중도금 두 번째가 7월 15일 이렇게 두 번이 있습니다. 마지막 잔금이 9월 30일입니다. 총 4회 분할해서 수령을 했네요. 자, 계약금 포함하여 3회 이상이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잔금까지 4번에 나눠서 받았습니다. 총 4회 수령이기 때문에 2번 조건도 충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중간 지급 조건부로 판정을 내리고 자, 공급 시기와 공급 가액을 이제 확정을 해 줘야 됩니다. 몇 페이지였죠? 150페이지였나?
자, 공급 시기. 몇 페이지였어? 137페이지였나? 여기 있네요. 자, 중간 지급 조건부는, 자, 공급 시기는 언제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하고요. 자, 공급 가액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부분이네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입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요. 자, 계약금 3월 15일 그리고 200만 원입니다. 자, 중도금 첫 번째 거 5월 15일입니다. 얼마죠? 150만 원입니다. 중도금 두 번째는요. 7월 15일입니다. 150만 원입니다. 잔금입니다. 9월 30일입니다. 150만 원이네요. 자, 그래서 다 합치고 나면 6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20X1년 2기 예정 신고 기간의 가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3월 15일은 언제죠? 자, 우리 1기 예정분이고요. 중도금 1번은요. 1기 확정분. 중도금 두 번째는요. 그렇죠. 1기 예정분. 잔금은 9월 30일이기 때문에 7, 8, 9 해서 100%. 자, 2기 예정, 2기 예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하라고 하면 이 150만 원과 아래 150만 원을 합친 300만 원이라고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제가 말을 느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용이하도록 좀 풀어서 설명한 거지만 그냥 딱 보고 그냥 딱 찍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머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머리에서 돌아가가지고 요거 중간지급 조건부구나. 그러면 대가의 각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하고 공급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7월 15일, 9월 30일, 2기 예정 해서 300만 원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분 안에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자, 마지막 12번입니다. 자, 요거는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문제네요. 자, 주식회사 소천은 20X1년 11월 20일 주식회사 정부에게 기계장치를 1100만 원에 그러니까 부가세세 포함이다. 그죠? 공급하고 어음을 교부받았대요. 자, 그런데 20X2년 2월 10일에 정부의 주식회사 정부가 부도가 나버렸네요. 그죠? 자, 부도일이 20X2년 2월 10일입니다. 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날이 부도 발생일입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이 없기 때문에 요건만 충족을 한다면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식회사 소초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치세 신고 시기와 공제 대상 대손세액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도와 관련해 가지고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했죠. 자, 사유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를 한 어음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저당권 설정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부도 발생일이 언제다? 부도 발생일이 언제다? 20X2년 2월 10일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 되는 날이 언제예요? 20X2년 3, 4, 5, 6, 7, 8 8월 10일이 6개월이 되는 거고 6개월이 경과되는 날은 20X2년 8월 1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20X2년 8월 11일이 속하는 20X2년 8월 11일이 속하는 기간인데, 자, 그 기간 중에서 예정신고 기간에도 가능한가요? 안 그러면 확정신고 때만 가능한가요? 자, 그걸 보려면 153페이지구나. 자, 대손공제 시기는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 가능하고 예정신고 시에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20X1년 8월 11일이 속하는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 공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치세 신고 시기는 언제예요? 그렇죠. 20X2년 2기 확정 신고할 때, 그리고 이거는 공제 시기, 그리고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대손세액은 1,100만원. 자, 이거는 대손 금액입니다. 그죠? 자, 곱하기 10 나누기 110 하게 되면 100만원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요거, 네, 요게 이렇게 답이고요. 자, 110만원 아니고 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6개월이 경과되는 날을 찾고 이 6개월이 경과되는 날에 확정 신고 시에 반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떤 어려운 공부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떤 주요 내용만 암기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겉다리로 나오는 것들은 조금 버리고 이런 골격 위주로 해서 많이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나중에 실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예제 문제는 우리 가세표준 계산까지 모두 다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교재로 넘어가게 되면 자, 363페이지군요.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여러분들이 이미 재무회계를 공부하면서 회계 처리를 잘 한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가치세 회계 처리를 하려면 우리 재무회계에서 공부했던 내용에다가 이 부가세 내용만 우리가 더 얹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7월 15일 상원 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요. 자, 우리 공급자라는 사람이 있고
공급받는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공급자는 판매자에 해당이 되고요. 공급받는 자는 구매자가 됩니다. 자, 판매자는 대금을 수취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구매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자는 이 대금을 지급받은 거에 대한 어떤 영수증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요. 구매자는 내가 대금을 지급한 거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해주는 겁니다. 자, 상원 상사는 공급받는 자입니다. 네, 우리가 상원 상사의 제품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공급자 입장입니다. 공급자 입장. 네, 용인전자 입장입니다. 용인전자.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식회사 용인전자고 이 상원 상사에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였습니다. 자, 현재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보관용 이렇게 각각 두 면을 작성해서 해당되는 거 하나씩 나눠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의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 세금 계산서에 필요지키 사항들 있죠. 자,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명칭,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상호,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그리고 공급가액, 그리고 작성 일자, 그죠? 이 공급 일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작성 일자는 이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일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 계산서는 언제 작성을 해야 된다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재화를 인도할 때를 공급 시기로 보아서 그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급 시기와 작성 일자가 동일해지겠죠. 하지만 선 세금 계산서 또는 후 세금 계산서인 월합계 세금 계산서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작성 일자가 이 공급 일자랑 동일시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 공급가액은 얼마에 팔았느냐? 이 세액은 부가가치세액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요 밑에 보게 되면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공급하고 상호상사는 무엇을 구입을 하였느냐? 자, 전자 부품을 상호상사는 구입을 하고 용인정자는 전자 부품을 판매를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현금으로 120만 원을 받고 자, 어음으로 1200만 원을 수취를 했네요. 그래서 총 대가가 1320만 원입니다. 총 대가가 1320만 원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 처리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고 재무회계 목적으로 해결 처리를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자, 현금이 얼마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어음이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라고 이렇게 해 주겠죠.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 얼마라고 해 줄 겁니다. 자, 재무회계랑 동일합니다. 자, 지금 제품 매출은 이 공급 가액만을 의미합니다. 1200만 원. 그리고 자, 지금 현금 120만 원을 받았고요. 자, 받으름 1200만 원입니다. 이렇게요. 자, 차변에는 우리가 제품을 일으키고 어떤 수단으로 대가를 받을 것인가 라는 수단들이 차변에 기재가 될 거고요. 자, 대변에는 우리가 이 차변에서 받은 대가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자, 제품 매출이고 그리고 판매자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출세액이 발생합니다. 매출세액.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매출세액은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이 합계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이 합계 금액이 맞지 않아요. 자, 여기는 1320만 원이고, 자, 여기서는 아직까지 1200만 원입니다. 무엇을 놓쳤냐면, 부가세 예수금을 놓친 거예요. 자, 이게 12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부가세 예수금은 현금으로 받고, 제품 매출은 아직까지 어음으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거 아니에요. 이 합계 1320만 원을 공교롭게도 그렇게 받은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는 제품을 매출시키고 이 물건 가격에다가 부가세까지 포함하여서 이 132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금으로 그냥 120, 어음으로 1200만 원 받은 거고,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죠. 네, 현금은 없고, 자, 현금은 없고, 이 받을 어음이 1320만 원 이렇게 돼도 되겠죠. 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이 1320만 원을 받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하, 매출을 했을 때 이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 이것도 뭐 비슷한 문제라서 스킵을 하고, 자, 요거 예제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3번. 자, 9월 15일 비품으로 사용하던 복사기. 자, 취득가액은 350만 원이고, 자, 처분 시 감각상각 누계액은 215만 원입니다. 자, 이 복사기를 주식회사 중고유통에 11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부가치세가 별도네요. 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110만 원에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네요. 자, 대금 중 6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하였대요. 자, 요 분계는 우리가 매출 분계가 아닙니다. 어떤 사용하던 비품을 처분을 한 거이기 때문에 우리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 회계 처리 요령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재무회계 시간은 해주는데, 자, 이런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안 틀리게 하려면 자기 나름대로의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순서로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처분하는 어떤 계정을 장부상에서 제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자, 처분 대가를 인식을 하고요. 세 번째. 대차 차액을 처분 손익으로 인식을 해 줍니다. 자, 봅시다. 자, 차변과 대변. 자, 우선 처분하는 계정을 장부상에서 한번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비품을 처분했기 때문에 자, 비품을 우리가 장부상에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비품의 취득가액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350만 원.
그리고 처분식 감가상각 누계액은 215만 원입니다. 네, 215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장부상에서 우선 제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처분 대가를 인식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얼마 받기로 했나요? 11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금 중 6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월마로 받기로 했대요. 자, 110만 원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11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는 거예요. 공급가액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11만 원이 되겠다. 그죠? 요거까지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급대가는 121만 원이 되겠다. 그죠? 121만 원. 근데 이 중에서 현금이 60만 원을 받고 잔액이 얼마죠? 61만 원이 되겠다. 그죠? 61만 원이 잔액이에요. 자, 이것은 미수네요. 미수. 그죠? 자, 그래서 차변에다가 그래서 비품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자, 현금 60만 원. 자, 그리고 미수금, 그죠? 매출 채권이 아니다, 그죠? 비품 처분한 거니까 61만 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가세를 인식을 해줘야겠다, 그죠? 부가세 예수금이 11만 원입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11만 원.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대차 차액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요 금액이 얼마, 요 금액이 얼마. 자, 215만원 더하기 60만원 더하기 61만원 하게 되면 336만원이 되고 350만원에 더하기 11만원 하게 되면 요게 361만 원이 되겠네요. 대차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자, 대차 차액은 361만 원 빼기 336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25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게 차변 잔액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잡아주면 되겠네요. (25만 원) 이렇게요. 그러면 361만 원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해결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이렇게 해결 처리로도 우리가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냥 그냥 바로 문제에서 다음 중 이러한 거래에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찾는 방법이 있죠. 자, 그게 뭐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언제나 처분 손익은 이런 거죠. 네. 장부 금액에서 처분 대가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장부 금액은 얼마죠?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 350만 원에서 감루 215만 원을 차감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장부 금액은 350만 원에서 215만 원입니다. 자, 135만 원이 되겠네요. 자, 처분 대가는요. 자, 이 처분 대가는 부가세를 고려하면 안 됩니다. 네. 부가세를 고려하면 안 돼요.
자, 지금 현금 60만 원 뭐 이렇게 있는데 110만 원이잖아요. 그죠? 110만 원. 110만 원. 자, 그래서 이 처분 손익은 자, 장부 금액이 135만 원이고 처분 대가가 110만 원이네요. 자, 25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135만 원짜리를 11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25만 원 손실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처분 대가에서 장부 금액을 빼도 되고, 네, 이거는 뭐 머리를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장부 금액은 내가 손실을 보고 손실을 보지 않고 그냥 똔똔으로 처분을 한다면 이 장부 금액만큼 돈이 들어오게 되면 처분 손익이 발생하지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장부 금액보다 이 처분 대가가 크다면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장부 금액보다 이 처분 대가가 작다면 지금처럼 25만 원 손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맞았죠? 자,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보자. 이게 매출 분기는 거의 다 비슷해서 아하 367페이지에 뭐 예트 7번 이런 거 한번 봅시다. 기업 대 기업이 아니고, 자, 9월 3일 비사업자인 개인 채주에게 제품 33만 원에 현금으로 판매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대요. 나는 사업자가 아닌 그냥 개인인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나요? 자, 일반 개인은 사업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개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다입니다. 아셨죠? 두 번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수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죠. 자, 여기에다가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이 봉충산업은 해당되는 개인한테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체주 요거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현금으로 받았대요. 제품 대금을 33만 원. 회계 처리는 별거 아닙니다. 자, 대변에 자, 제품 매출입니다. 얼마 잡아야 되죠? 자, 제품을 33만 원에 현금으로 판매했는데 이거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품 매출은 30만 원이고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 나오겠다. 그죠? 3만 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요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한번 풀어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372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영세율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11월 20일 주식회사 안성에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제품 1100만 원을
외상으로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시간이 다 됐군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